부모님들 어떻게 심리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냐 하는 이야기를 간략히 좀 드리겠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여러 돈들도 있지만 마음, 우리 심리 자본 측면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케어해야 될 것이냐 하는 이야기를 부모님들하고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제 경기력을 우리가 어떻게 재정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 하나 하고, 또 하나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 요인이 과연 뭔가 하는 이야기. 제가 오늘 여기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이유는 축구협회 기술발전위원이기도 하고 또 대한체육회 교육위원이기도 해서 두 가지가 겹쳐 있어서 이 사업이 축구협회하고 대한체육회 진로지원센터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작업이어서 또 그렇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선수가 성공한 선수냐라는 질문에 우리는 다 그럴 겁니다. 우리 아들들이 나중에 정말 유럽 가서 유명한 선수 되고 돈 많이 벌고 이런 선수가 진짜 성공한 선수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제가 선수들을 쭉 만나오면서 이 선수들이 은퇴한 다음 두 갈래 길을 걷게 되는 걸 봤습니다. 여전히 돈 많이 벌고 유명했던 그 선수가 세상 잘 사는 선수가 있는 반대쪽에 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너무 힘들게 세상 사는 선수들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진짜 선수의 성공이 무엇이냐라는 그 질문에 이 선수들이 나중에 은퇴하고 쭉 세상 살고 할머니 할아버지 돼서 자기 인생을 쫙 돌아봤을 때 내 인생에서 운동한 일이 가장 잘한 일이다라고 자신의 운동 생활을 평가할 수 있으면 그게 진짜 성공한 선수고, 우리 아이들이 다 그런 선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이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봐야 될 것이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이냐. 이번 런던 올림픽에서 동경 올림픽에서 아주 특별한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키세노퍼입니다. 안나 키세노퍼. 오스트리아 사이클 선수인데 이 선수가 올림픽 도로 사이클 금메달을 땄어요. 근데 우리 보통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라고 하면 죽으라고 운동만 할 것 같은데, 이 안나 키세노퍼가 뭐 하냐면 노잔공대에서 수학을 전공하고 있는 수학자예요. 자기 전공 살려서 운동하고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면서 동경의 기온이나 습도나 표고차나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종합한 레이스 함수를 만듭니다. 그래서 대회 때 어떻게 대회 경기 운영해야지 하고 자기가 다 만들고, 진로 그 영향이라든지 아니면 훈련 스케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자기 주도적인 선수 생활, 지도자까지 하고 선수까지 다 혼자서 하는 거죠. 결국 그렇게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됩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은 수없이 많은 정보들을 접하게 되고 다양한 경로들을 거치면서 정보를 접하게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이런 경지에서 운동을 하게 할까 하는 생각도 우리가 좀 해봤으면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호아킨 기사를 읽었습니다. 다 기억하시잖아요. 이 선수가 2002 월드컵 때 우리랑 승부차기 하면서 실축하고 그 망연자실했던 표정을 우리는 아주 뇌리 속에 각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아킨이 그날 밤에, 자기 실축한 그날 밤에 3만 번쯤 떠올렸대요. 자기 실축한 장면은. 그리고 그 2000년에 실축했던 그 3만 번의 그 장면이 20년 동안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거죠. 우리 마음속의 경험들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0살 때 그런 일이 있었고 41살이 있던 이 며칠 전에 스페인 구강컵에서 자기 또 결승전에서 공교롭게 승부차기 키커로 나가게 돼서 두 번째 키커로 승부차기에 킥을 나가기 전에 2000년 월드컵 그 장면이 너무 많이 생각이 떠오르더래요. 그런데 승부차기를 성공하고 나서 굉장한 해방감을 느꼈다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전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 20년 동안 호아킨이 얼마나 마음속에 그 2002년 월드컵 실축이 본인을 괴롭혔을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또 이 해방감이 어떤 해방감이었기에 하는 생각들이 들어서 너무나 이제 공감이 돼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우리 마음은 결국 그런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때 그 시합 경험이 평생 행복하게 만들기도 하고 따라다니면서 그게 또 동력이 돼서 41살까지 현역으로 뛰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수들의 에너지를 잘 만들어줄 것이냐, 결국 이런 측면이 심리적인 부분들과 연결되고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심리는 이런 겁니다. 지난 제가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때 이제 이 팀을 심리적으로 좀 지원을 했었는데 이 팀 7경기 하고 결국 우승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 이 검은색은 이긴 경기고 빨간색은 진 경기입니다. 직관적으로 봤을 때 가장 좋은 경기 어떤 경기냐고 질문을 드리면 바레인 6대0이나 아니면 일본 2대1을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이거는 기술적으로, 전술적으로, 체력적으로 봤을 텐데 심리적으로 보면 좀 달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 끝나고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혹시 우리 팀 아이들이 스코어를 아주 많이 내고 이기면 엄청 잘한 경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거는 치명적으로 위험한 경기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경기에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돼요. 심리적으로 너무 크게 한번 흔들려서 다음 경기 득점 쉽게 생각하고 들어가면 이렇게 말레이한테 2대1 질 거라고 생각지도 않은 팀들한테 저렇게 지고 나오면 이렇게 크게 한번 흔들리면 이 팀 잘하면 한두 경기 더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부모님들 한번 이 키르기스탄 경기, 자카르타 팔렘방 경기 한번 찾아보세요. 이 경기가 어땠냐면 선수들이 죽으라고 뜁니다. 어느 정도 앞 두 경기의 심리적 관성이 지워지도록 죽으라고 뛰어요. 결국에 우리가 체력이나 기술하고는 다른 맥락에서 심리적인 맥락들이 작동할 수 있다는 거 선수들 키우면서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될 거고, 또 결국 체력이나 기술적 준비를 열심히, 전술적 준비를 열심히 하는 것과 더불어서 심리적인 준비도 엄청나게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심리가 결국에 전략으로, 경기 전략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자 A팀 멘탈 코치로 쭉 몇 년 동안 작업했는데 대표적으로 리올림픽 최종 예선하는데 이렇게 6개 중에 2개가 올림픽 출전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세 번째 호주전하고 경기할 때, 호주하고 경기할 때 호주가 너무 피지컬이 좋았고 상태도 우리가 이제 북반구는 이미 오프 시즌이었고 남반구는 시즌 중이어서 호주 선수들이 상태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새로운 뭔가를 했는데 감독님하고 상의해서 심판의 판정 기준을 바꾸기 위한 전략들을 만들었어요. 실제로 이제 이런 심리전을 경기의 전략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거죠. 또 하나 이제 멘탈은 우리가 오면 맞는 거다. 아니에요.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준비해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게 멘탈입니다. 그리고 이 질의응답 과정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은 조금 더 멘탈을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아니면 주도해 갈 수 있는지 하는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관련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주제가 있는데 첫 번째 경기력 관련한 아까 주창하 교수님 잠깐 이야기했지만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종목의 이제 멘탈 코치로 쭉 작업을 하고 연구자로 이렇게 경기력 관련된 연구들을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크게 경기력 구성하는 요소는 내부적으로 2가지가 있고 외부적으로 좀 있는데 몸과 관련된 문제가 있고 우리 아이들이 운동을 잘하려면 체력, 기술, 체격, 흔히 모토적 합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운동신경이죠. 몸과 관련된 문제가 있고 이 몸을 경기하고 연결시키는 이제 경기지능이 존재하고 심리지능 이렇게 3가지가 필요합니다. 마치 전자기기로 치면 우리가 CPU 속도 빠르고 하드 용량 큰 컴퓨터를 사서 이 컴퓨터만 있으면 좋은 컴퓨터가 아니죠. 여기다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깔고 그리고 마우스나 키보드 같은 인터페이스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선수도 경기력을 만들려면 이런 다양한 요소 여기에 지도자라든지 환경이라든지 프로그램 시설 이런 다양한 외적인 자원들이 연결되면서 선수의 경기력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의 눈은 어디 딱 머물러 있냐면 체력이나 기술, 지금은 부모님께서 우리 아들들이 키가 얼마나 큰지 아니면 얼마나 빠른지 얼마나 힘이 좋은지 이것만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점 이런 방향으로 이동해 가고 더 큰 많은 요소들이 작동을 실제로 하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딱 만들어진 경기력은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이 경기력 평가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 최근에 일어나는 사회적인 변화들 많이 보시잖아요. 장현수 봉사활동 조작했다가 대표팀 영구 퇴출되기도 하고 이재영, 이다영 자매가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까? 그리고 똑같은 경기력을 가졌어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왜 선수 평가가 완전히 이제 바닥으로 가버릴까? 이런 문제들이 결국에 이제 사회적인 맥락들이 작동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사회문화적 맥락 관련해서 여러 변화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환경 문제까지도 선수 평가에 이제 연결될 시기로 우리가 진입해 가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영상을 보시면 이제 이게 북경올림픽 성화 영상이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성화 보통 엄청 큰 성화대에 불을 붙여놓고 보름 동안 계속 불을 태우잖아요. 엄청난 이제 자원 낭비 문제들이 제기되고 실제로 이제 북경 동계올림픽 때는 저렇게 성화 봉을 꼽아서 저게 성화라고
하고 KBS에서 이 정도 인식을 보여줍니다. 근데 저는 저게 엄청나게 인상적이었어요. 결국에 스포츠에서 다음 아주 중요한 어젠다가 환경 문제일 거기 때문에 이 문제가 또 뭐하고 연결되냐면 우리 아들들이 운동을 하면서 환경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인가가 또 똑같은 경기력을 가져도 평가하는데 다른 기준으로 작동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데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결국에 여러 문제들, 최근에 이제 IOC나 뭐 피파나 이런 스포츠 단체에서 기후환경, 지구환경이나 기후변화 네트워크 이런 데 아주 심각하게 이제 논의를 사회적으로 진행하고, 또 피파에서 월드컵 끝나고 나서 러시아 월드컵 때도 이제 환경 보고서도 이렇게 만들고 이런 여러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결국에 우리가 봐왔던 승리, 어떻게 운동 잘하나에서 점점 지속 가능성을 연결시키는 방향으로 스포츠 평가들이 변화해 가고, 이 평가가 변한다는 건 우리 아이들이 이런 데 운동을 하면서 관심을 가지게 만들어야 된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어떤 선수를 만들었으면 좋겠느냐, 우리 아들이 디디에 드록바처럼 운동선수 생활을 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우리는 해봅니다. 왜? 이 드록바가 코트디부아르, 우리 어디 있는 나라인지도 모르는데 이제 코트디부아르라는 나라에 드록바라는 국민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드록바가 코트디부아르에 이런 나라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이 드록바를 통해서 알게 되죠. 근데 드록바가 실제로 자기 이제 유럽 리그에서 벌어들인 돈 가지고 종합병원도 만들고 광고 출연료 애들 예방접종도 하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내전이 있었어요. 정부군과 반군의 내전이 있었는데 드록바가 이렇게 그 2006년 월드컵 본선 진출 딱 결정된 순간에 저렇게 생중계되고 있는데 무릎 꿇고 나서 제발 내전 좀 멈춰달라고, 우리 좀 이제 평화롭게 같이 살아보자고 이렇게 호소합니다. 실제로 2006년에 이렇게 월드컵 본선 진출권을 얻고 나서 제발 좀 같이 살아보자고 이야기하고 휴전되고, 그리고 다음에 평화협정 하고 2011년에 종전까지, 이 스포츠의 힘이 대단하고 우리 아이들이 충분히 이제 선수생활하면서 이런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게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운동시켜서 꿀 수 있는 꿈의 이제 크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결해서 심리 변화들이 아주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변화들이 어떤 변화들이 좀 있을까? 결국에 지금은 부모님들이 아이들 보면 체력이나 기술, 눈에 보이는 이런 변수들만 보이게 될 겁니다. 근데 잡스가 그런 얘기를 하죠. 왜 애플이 그렇게 컸나? 우리는 기술과 인문학의 교차점에 있으려고 했다. 멘탈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약간의 인문학적인, 선수를 만드는데 이걸 종합하고 기술적인, 체력적인, 전술적인 요소를 종합하고 이걸 계속 키워가는 동력을 만드는 역할쯤 하는 게 멘탈입니다. 우리 아이들 안에서. 그래서 멘탈에 관련된 관심들 계속 가지시는데, 제가 이제 선수들이 내 선수 생활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를 연구를 쭉, 특히 축구 선수를 봤더니 한 20년 사이에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요. 선수들이 점점 교실로, 옛날에는 학교 생활 전혀 관심이 없는 그냥 교실 밖 운동선수였습니다. 근데 이제 교실로 향하는 운동선수로 점점 변해가고 있고, 이 변화가 크게 보면 선수들이 2002년이 2022년, 한 20년 사이에 어떤 변화들이 생겼냐. 학생 정체감이 애들이 되게 커집니다. 그리고 성취욕도 되게 선수들이 커지고, 선수라는 긍지도 있는데 반해서 최근에 떨어진 건 뭐냐면, 내가 신체적으로 탁월하다, 아니면 이런 문제와 연결이 되고, 또 하나 체벌 경험. 이건 특이한데요. 2002년쯤 한 20년 전쯤에 선수들이 체벌 경험 많다는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 자료 받아서 조사한 거에 따르면 체벌 경험 문제를 이야기한 선수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거의 사라져 간다고 봐야 되고, 선수들이 집단이 이전엔 아주 중요했어요. 팀이 중요했는데 이제 개인이 아주 중요해졌어요. 그리고 집단에서 희생하는 게 중요한데 최근엔 개인의 권리가 중요해지는 방향으로 선수들의 생각이 변하고 있습니다. 붉은 악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스포츠 팬 입장에서 보면, 이전에는 제가 이제 월드컵 할 때마다
광화문하고 이제 가서 자료를 받아서 이 사람들이 왜 응원하고 있나 봤더니 2002년 월드컵에서부터 2018년 월드컵까지 한번 쭉 봤어요. 전체적인 동향을 보면 사람들이 이전에는 대한민국을 응원하기 위해서 거리 응원합니다. 근데 이제 응원이 급감해요. 응원하는 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나가서 또 하나 응집, 사람들과 하나 되는 이런 느낌. 근데 이제 다 개인화되면서 이런 건 별로 중요한 요소가 아닌데 그냥 하루 저녁 나가서 노는 거예요. 재밌게 사람들하고. 그래서 스포츠의 소비 양상이 어떻게 변하느냐, 월드컵뿐만 아니라 올림픽도 똑같은 추세입니다. 사람들이 일체감으로 대한민국 선수, 대한민국을 응원했던 이 스포츠 팬들이 그냥 놀거리 경험 소비 정도, 그냥 노는 수단 정도 하나쯤으로, 거꾸로 이야기하면 스포츠의 조금은 위기인 상황도 여기서 보입니다. 연결해서 이제 크게 보면 경기력 영양 심리요인 관련된 연구들도 쭉 해봤는데 선수들이 한 4가지 정도 됩니다. 심리적으로도 체력이나 전술, 기술처럼 심리적으로도 기본기가 존재하고 경기를 풀어가는 능력, 정서 조절, 내가 화나고 스트레스 받고 불안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소통, 선생님이나 동료, 나 자신과 어떻게 소통하는지, 이런 것들도 아주 선수들이 경기력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자원쯤으로 작동을 합니다. 조금 더 종합해 보면 이전 한 20년 전까지 축구 선수들의 마인드는 뭐였냐면 힘들어도 주위와 소통하면서 관계 중심으로 견뎌라, 이게 중심 생각이었다면 지금은 개인 단위로 집중해서 정서 조절력 키우고 내가 조금 더 전술 운영 능력 향상시켜서 경기를 해결한다. 이게 이제 선수들이 갖고 있는 지배적인 정서죠. 그러니까 주변 관계, 여기는 이제 개인 역량, 이런 게 아주 중요한 방향으로 점점 변하는 시기고, 이 변화는 선생님들은 여전히 여기를 요구할 겁니다. 감독님들은.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이미 여기로 가 있어요. 이런 충돌들이 또 부모님께서 눈여겨보셔야 될 이제 분쟁 지점쯤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 연구실 책상에 붙여놓고 항상 제 아이들, 저도 이제 2아이의 아빠인데 항상 생각하는 게 노자 도덕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낳고 기르되 소유하려 하지 마라. 내가 내 소유라고, 자식이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도 불행해지고 애도 불행해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냥 애는 애로 존재하는 거고 나는 그냥 아빠로 존재하고 엄마로 존재하는 것이 서로가 좀 더 안전하게 오랫동안 성장하는 관계로 지낼 수 있지 않는 자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관략 퀴즈의 심리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네. 이제 4학년 애를 키우고 있는 유능한 지도자, 좋은 코치, 이거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데 특별하게 좀 구분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어떤가요, 주창 교수님? 저희 아들이랑 또 부모하고 생각하는 것이 전 좀 전에도 강의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연령대별로 이제 좋은 지도자 선생님의 스타일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경험담을 좀 말씀드리면은 저번에 저 영국에 있을 때 B급 딸 때 막 코칭을 하다 보니까는 코칭을 하면은 이제 인스트럭터가 가지고 지적을 해주거든요. 너에 대해 잘못된 게 뭐고 잘못된 게 뭐고 이렇게 하는데 저보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커맨드냐고.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은 말하면은 너 사령관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전까지 제가 그런 사람인지 몰랐어요. 왜 그러냐면 한국 지도자들은 다 사령관 스타일이거든요.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이런 스타일일 거예요. 그래서 그때 뒤통수 한번 아까 좀 전에 몇 번 맞은 게 있는데 그게 딱 2번째 맞았거든요. 그래 이런 스타일은 나쁜 지도자냐? 또 그렇지만도 않을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긴 한데 연령별 지도자에서 초등학교 3학년 저학년 지도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하나만 딱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지도자가 그 아이 말에 귀 기울여 듣냐 안 듣냐, 리스닝 이어가 있냐 없냐. 보통 지도자들 우리나라 스타일에서 쉽지 않거든요. 야 패스 이렇게 해라고 하면 할 수는 있지만, 야 너 패스 왜 그렇게 했어? 나한테 한번 이야기해 볼래? 이런 지도자 스타일 거의 없어요. 근데 저는 저희 연령별 초등학교들 지도자들한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잘 가르치고 못 가르치고를 떠나가지고 아이들 말을 제대로 들을 수 있냐 없냐, 이 능력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아이의 말 들어주는 지도자라는 말씀. 우리 이규성 장학관님께서 네, 일단 저는 그 네 분 학부모님 한 분은 또 아시는 분이어서 그 네 분의 자제분들의 앞으로 향후 미래의 축구 선수로서의 어떤 성공 여부는 제가 점칠 수 없는데요. 이 자리 참석하신 그 네 분의 학부모님들의 자제분들의 아름다운 인생과 아름다운 삶은 제가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부모님들이 다양한 방면으로 이렇게 뭔가 아까 뭐 자식 낳고 그냥 뭐 관심 갖지 말을 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으로 다양한 부분에 고민하시는 이런 부모님을 둔 자제분들은 제가 축구 선수로서 성공은 잘 모르겠지만 훌륭한 한 사람으로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건 제가 예측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보는 훌륭한 지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나이가 어리고 유청소년이지만 그 아이를 존엄한 존재로 보느냐 안 보느냐, 이 관점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 교수님들 아까 말씀드린 같은 맥락인데요. 사람을 어리다고 무시하거나 억압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코칭력을 갖고 있고 아이들을 흡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도 결국은 아이들의 상처가 있게 되고, 아까 그 심리적인 위축감 이런 것들 아까 호아킨 20년 갖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의 상처감들은 평생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처 입히지 않고 아이들을 존중해가면서 한 사람의 인격체로 그렇게 끌고 가는 그런 지도자들이 제가 볼 때는 정말 훌륭한 지도자고, 특히 유청소년 시기에는 그런 지도자랑 만나는 것은 아마 가장 운이 좋은 그 관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 아마 그렇게 아이를 존엄한 존재로 본다면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기술적인 거, 생리적인 부분들, 또 심리적인 부분들 당연히 아마 같이 이렇게 묻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지도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존중해주고 귀담아 듣고 이런 부분들, 그게 아마 제일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지금 시기. 네, 이상입니다. 존중해주고 귀담아 듣고도 중요한데, 제가 이제 제 두 아이가 있는데 이제 둘 다 대학생인데 항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학년 초에 담임 선생님이 이제 면담, 부모 면담을 이렇게 하면 항상 집사람하고 큰애 작은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항상 면담에 갔는데요. 가서 제가 면담 다 끝내고 항상 담임 선생님께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선생님 전적으로 믿습니다. 선생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애하고 선생님 사이에 문제가 생겨도 저희 부부는 항상 선생님 편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집에 와서도 애한테 이 얘기를 항상 했습니다. 근데 결국에 좋은 지도자를 어떻게 만나느냐도 중요한데, 어떻게 우리가 부모님들이 좋은 지도자를 만들어 가느냐도 중요한 요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인가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기는 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제가 맨날 제가 얘기하면 진지하게 돼버려서 네. 초등학교 4학년 학생 아빠인데 아이의 꿈이 지금은 축구 선수이지만 생활하다 보면 축구 선수 길을 걷다 보면 어느 순간에 바뀔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이제 중학생 2학년 됐을 때 갑자기 축구 선수의 길을 걷다가 포기를 하고 싶고 다른 길을 걷겠다 얘기를 했을 때 옆에서 같이 가는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이거를 대처를 해주고 해야 될지, 가끔씩 아직까지 그걸 당하지는 않았지만 그 순간이 되지 않았지만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가능하신지.
우리 이규성 장학관님께서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을 보고 또 체육 중고등학교에 오래 계시면서 이런 사례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아이들이 중간에 관두겠다고 했을 때. 전그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사실 그 제가 봐도 뭐 아이가 아마 운동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는 그런 그 변곡점들을 계속 겪어 나가요. 그러면 이제 그런 과정들을 어떤 아이들 훌륭한 시쳇말로 훌륭한 아이들은 본인의 또 고민을 거듭거듭하면서 또 계속 그걸 극복해 나가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주긴 하거든요. 매 순간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 매 순간마다가 조금 한 칸 한 칸의 계단인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운동하는 그런 시점에서는 그 나이에 맞는 그런 그 아까 뭐 장벽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니면 그 극복해야 될 대상들 그런 상황들을 넘어가는 연습은 되게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얘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14학년 나이에 맞닥뜨린 운동에서의 어떤 그 극복점들을 극복해내지 못하면 너가 중학교 시기 꼭 그게 축구가 아니더라도 고등학교 시기 또는 대학 가거나 성인 시기 또 결혼하는 시기 어른이 되는 이 시기가 계속 그 자기가 극복해야 될 그 계단들을 높아지는데 지금 이 시기에 네가 이걸 극복하지 못해내거나 아니면 돌아간다고 치면 향후에 그런 어떤 높은 그런 벽들을 어떻게 넘을까 뭐 이런 정도의 조언을 하시면서 좀 넘기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네요. 예. 뭐 다양한 고민들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또 아이한테 그냥 맡겨서 그냥 아이의 의견들을 존중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 저 같으면은 저는 그렇게 좀 그런 정도의 어떤 그런 조언들을 좀 부모로서는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그런 웬만하면 그런 극복점들을 좀 넘겨가라. 그런 것들은 나이가 먹으면서 계속 나타날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가 적응력 키워야지만 넘어가고 지금 정 어려우면 아빠가 이번 계단은 조금 도와주긴 할게라든지 이런 식에서 이제 조금 뭐 심리적으로 또 완화도 시켜주면서 이런 방법을 써보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한번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선수들 그리고 부모님들을 만나서 상담을 이렇게 하면서 선수가 운동을 관두겠다고 하면 뭐 관둬라 말아라는 방향을 결정하기보다는 그냥 잘 들어보면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가 더 잘 들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얘가 운동을 관두겠다고 하는 얘기가 진짜 관두겠다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또 때로는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아니면 불편한 무엇인가가 팀 안에 아니면 자기 생활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잘 찾아주면 때로는 제가 만났던 운동을 그만두겠다고 하는 선수들의 대부분은 다른 얘기가 있었습니다. 진짜 관둘 거면 이제 관두게 하는데 혹시 잘 들어보면 그 안에 분명히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는 경우들도 많았다는 거 경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전 제 경험을 좀 설명드릴게요. 저 지금 사실 제 조카가 농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놈이 농구를 그만뒀어요. 불과 며칠 전에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잘했다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제 경험을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그만뒀거든요. 좀 이게 뭐 공개적으로 공개가 돼야 되는 건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뭐 소위 말해 맞을 거 다 맞고 뭐 할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누려야 될 때 그만뒀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그만두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 실패했구나. 내 인생에 내가 실패했다. 라는 것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실패한 원인이 있잖아요. 왜 실패를 했을까를 고민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꿈이 낮았어요. 저는 대학을 들어가는, 제가 97학번인데 그때마다 대학 들어가기가 사실 쉽지는 않았거든요. 대학을 들어가는 게 목표였어요. 오케이, 요게 하나가 좀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가 제일 큰 게 뭐였냐면은 포기했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아, 내가 포기했구나. 내가 정말 잘하는 걸 내가 포기했구나. 내가 실패했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자고 그랬어요. 대신에 내 앞으로 삶에 있어서 이건 두 번 다시 있을 수 없다. 라고 다짐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안 했으면 안 했지 하는 도중에 포기는 없다. 실패는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정도의 내 자신이 싫어서 포기는 나 절대 안 하겠다. 라는 다짐을 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모님의, 그러니까 저로 치면 지금 제 조카가 농구를 그만뒀는데 저는 그 얘기를 물어보고 싶어요. 왜 그만두냐?
그러면 아까 윤영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만두려고 하는 요인들이 잔잔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정말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고민을 한 끝에 그만둔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잖아요. 저는 이거는 존중해줘야 된다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나를 뭐 너무 예쁘게 안 봐줘서 저는 이제 그만둘래요. 뭐 예를 들어서 형아가 좀 괴롭혀서 저 그만둘래요. 이런 것들은 그만두게 되면은 1년, 2년 안에 후회를 또 하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정말 진중하게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있어서 이 축구보다는 축구를 발판 삼아 다른 일이 있다라는 게 캐치가 된다 그러면 저는 존중해주고 도와줘야 된다 생각해요. 하지만 그 친구한테 그런 얘기들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냉정하게 네 자신이 네 인생의 주체로서 네가 그만두는 것이니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는 이런 거는 절대 없어야 된다 라는 식으로 교육이 들어가면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고 나서는 제 인생에 있어서 지금까지 어떤 일에 있어서 포기해 본 적은 없어요. 그때 경험이 너무 쓰라렸기 때문에 포기해 본 적은 없어요. 그렇게 좀 지도를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만두는 시점, 지점 이런 거 되게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저 역시도 이제 선생활 하다가 저는 왜 그만뒀느냐 항상 공부해서 대학 가야지 하는 생각이 어느 날 들었고 이제 그러니까 운동이 싫어서 그만둔 게 아니라 다른 일을 더 해보고 싶은 더 가슴 뛰는 일이 생겨서 그만두면 그거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 다시 또 대학 가서 다시 또 그만둔 운동으로 또 찾아 돌아오고 또 계속 그 영역에서 또 자기 커리어를 쌓으면서 오늘 역시도 아직까지도 운동을 그만두지 않고 저 역시도 지금 운동을 오늘도 체육계에서 또 뭔가를 하고 있는 그런 삶을 우리 아들들이 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아이는 6세 때 그래서 놀이로 축구를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애가 갑자기 아빠 나에게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 이게 한국에 내가 지금 축구 선수가 같으면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 일단은 애한테 그런 동기하는 동기를 줬죠.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 애가 운동장에 아빠가 안 나타났습니다. 부담이 된다.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도 그렇고 내가 좀 다녔는데 아빠 아픈 것이 알아. 이게 벌써 심리적으로 압박이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제가 한 2년 동안 매일같이 애랑 축구 운동장에서 공부하는 것이라든지 축구도 같이 놀아주고 그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연습 경기도 마찬가지로 대회도 아빠는 보지 않았습니다. 안 봤습니다. 이렇게 말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저는 애한테 5학년 1학기까지 목표가 보면은 그런 축구 선수로 성장을 하는 게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어렵지 않겠나 싶어서 얘기하는 대로 5학년 2학기까지 열심히 해주면 되겠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유스팀을 아빠는 희망한다. 이렇게 전달을 해보면 안 돼요. 본인도 일단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럴 때 이거 제 욕심일 수도 있고 이럴 때는 참 어떻게 결정을 하고 선택해야 되는지. 참 그 지금 아버님 말씀하시는 것 제가 이제 들으면서 두 가지 사례가 대비가 되는데요. 차범근 감독님의 아들 차두리는 우리 차범근 감독님이 울산현대 처음 갔을 때 선수들하고 같이 러닝을 뛰고 선수보다 훨씬 더 잘 뛰고 이런 압도하는 모습들 항상 그 차두리보다 압도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랐을 차두리는 항상 축구를 하면서 자기는 차범근의 아들인 거죠. 우리 아버지가 차두리 아버지가 차범근인 적은 별로 없었잖아요. 이 사례하고 제가 얼마 전에 이종범 선수가 이정우 선수하고 통화하는 걸 예능에서 봤는데 아 저래서 이정우가 크겠구나 하는 생각이 아주 지금처럼 막 이렇게 도드라진 선수가 아니었을 때
이정범 선수가 아들하고 통화할 때 그러더라고요. 아, 오늘 게임 재미있었냐고. 아, 너 이런 거 되게 좋더라. 이거 괜찮더라라고. 그러니까 평가자 입장이 아니고 약간의 지지자 관점에서 계속 그 아들을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저래서 자기 세상을 조금 더 키워서 대를 이어서 더 이 가업을 키워나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는데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부모 입장에서 저도 이제 아빠 입장에서 보면 한없이 욕심나고 좀 더 잘했으면 좋겠고 하는데 그게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글쎄요. 우리가 사실 아이들이 이렇게 뭔가 선수로 키워나가는 과정은 뭐 심리학에 저도 이제 대학 때 배웠지만 이제 우수 선수 프로파일이라는 그런 이제 피라미드 그 구성이 있잖아요. 여기 다양한 요소들을 갖고 가서 이 꼭지점에 가는 친구들이 소위 말하는 박지성이나 이용표나 이런 사람이고, 뭐 소수의 또 국가대표급이 있고 유럽까지 못 가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또 그 70%, 80%, 90% 아래 무수히 많은 선수들이 있을 때 어디까지 만족하는 수준으로 갈 거냐는 참 되게 어려운 일 같아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부모 입장이라면 일단 아이가 운동을 좋아하고 뭔가 하려고 그런다면 그런 부분을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아까 부모님 질문하신 그런 내용들과 조합해서 조금은 이제 아이가 그런 부분을 떨쳐나가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심리적으로 더좀 저기 유전교에서는 더 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버지를 오지 못하게 하는 건 조금 제가 볼 때는 뭔가 심리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지원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대화는 많이 하시나요? 예, 부담이 돼가지고 자기 연결이 안 나온다. 분들 아시다시피 민간에서 매일 같이 놀아거든요. 그럴 때는 같이 소통하고 같이 하는데 경기장에 훈련장에도 마찬가지고 학교 대회도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음을 좀 느끼고 아빠가 안하고 경기하는 경우는 안 봐주는 거다. 그러면 제가 다시 말로만 축구선수들은 아빠가 시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말로만 끝내주는 거예요. 오늘도 좀 이따 다시 17시 경기인데 민간이 안 하시면 돼요. 왜 아빠가 안 보여주고 그러니까 자기 기억이 안 나오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소위 이제 징크스가 돼버렸을 때 또 자기 어떤 그런 축구 활동 자체를 또 아버지의 어떤 탓으로 돌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우려스럽긴 한데. 아마 오늘 경기장 가서 경기를 보시고 우리 아들의 장점이 뭔가 3가지 정도만 보시고 직접 아들한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톡이나 이런 걸로 너 이거 좋더라 라고 경기 갔을 때마다 좀 던져주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약간 아까 아버지께서 이종범과 차범근 둘을 놓고 보면 나는 어느 유형인가로 판단해 보시면 아버님께서 내가 어느 유형인지 나올 거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애가 좀 더 편할 수 있을까. 제가 이제 큰 애가 그 대학 이제 본과 4학년이어서 이제 올해 이제 졸업하는데 뭐 공부를 되게 고등학교 때 잘했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중간만 하면 잘한다고 마음 스스로를 계속 속였고, 엄마는 한 문제라도 틀리면 초등학교, 중학교 때도 막 계속 평가하고, 그래서 엄마하고 너무 힘들어해서 애가 고등학교 때 시험 보고 혹시 뭔가 조금 원하는 점수, 생각했던 점수가 안 나오면 항상 저한테 전화를 하곤 했습니다. 저는 평가하지 않고 항상 고생했고 그냥 다음 시험 생각하자고 항상 다음에 어떻게 할지 생각하고, 평가자 입장보다는 조금 더 지지자 입장으로 항상 같이 얘가 뭐가 속상하고 힘든지를 같이 보려고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뭔가 문제가 있을 때 항상 그래도 아빠 오지 말라가 아니라 아빠가 있어야 되겠다고 하고, 또 시간이 한참 지나서 얘가 이제 아빠가 옆에 없어도 되겠다고 하는
그 때가 오면 되게 고마운 때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이 또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아까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맨 뒷페이지에 경기 끝나고 어떤 무슨 질문하나 이런 그 페이지가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윤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어떤 그 경기를 평가해버리는 어떤 평가자가 아니라 그냥 오늘 고생했어 재밌어 이런 정도의 어떤 지원자가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뭐 하나 제가 좀 요거는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제가 지금 그 현재 국가대표 축구선수의 아버지랑 되게 친하고 같이 운동도 같이 하는 입장인데 상당히 유착이 돼 있고 뭐 이제 결혼도 하고 있는 상태지만 지금 서로 안 봐요. 아들하고 아버지랑 그런 관계도 너무 밀착하거나 뭔가 이 평가자 입장이 강해져 버리면 나중에 나이 먹어서도 그런 사례가 저는 목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도 있다는 그냥 사례로 하나 말씀드려요. 저는 제 경험한 다음에 속 시원하게 답을 드릴게요. 가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그런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사실 시골에서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셨어요. 제가 넉둥이여가지고 그래서 시골에서 농사 지으셔가지고 어디 대도시 시합 오면은 뭐 따라다니기 형편이 안 되셨거든요. 근데 누나들이 왔어요. 누나가 이제 넉두니까 누나 연세들이 많으셨어요. 근데 누나가 온 게 싫더라고요, 저는. 왜 그러냐면 내가 못하면 누나들한테 좀 못난 동생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싫더라고요. 그러면 아버님도 운동을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죠. 90분 동안 축구를 하잖아요. 축구만 하는 거 아니에요. 축구만 딱 하는 거는 나한테 공이 올 때 정말 중요한 그 순간에 딱 집중하지. 나머지는 한 20-30%는 관중도 보고 우리 친구가 뭐 하는지도 보고 저기 벤치에 있는 뭐 소위 말해 여자친구도 보고 아버지가 우리 저기서 잘 계시 이런 것도 보거든요. 근데 아마 아버님 자제분은 이미 제 생각에는 뭐 심리적으로 이런 건 잘 모르지만 아버님이 왔을 때 불편할 수 있는 건덕지를 아버님이 제공을 하신 것 같아요. 사크데드라든지 아까 집에 너 스피드가 떨어졌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그 친구한테는 아빠가 보는 것 자체가 내 운동 수행에 있어서는 좀 이렇게 데미지를 받는 게 생각을 할 거야. 뭐 운동을 경기장에서도. 그리고 두 번째는 5학년 말 되면은 이제 운동을 그만두게 뭐 이렇게 오퍼가 안 오면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신다 그랬잖아요. 아까 윤영기 교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페이지 글자를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도 뭐 제가 물론 좋아서 축구를 했지만 축구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성공이라는 거가 중요하죠. 현실적으로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저는 뭐라고 생각합니다. 나이를 이렇게 먹고 이제 축구 선수를 해보고 뭐 공부도 해보고 이렇게 쭉 와서 보니까 진정 이게 내가 했을 때 행복한가? 내가 진정 이걸 할 때 어떤 가슴 뛰고 이게 유지가 되나? 행복한가? 이걸 따져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걸 따졌을 때 축구는 우리 애가 못하더라도 중학교 오퍼가 없더라도 축구를 좋아해. 그러면 시켜야 된다고 봐요. 저는. 왜 그러냐? 나중에 어떤 계기로 인해서 그 친구가 축구를 안 하게 되면요. 그 친구는 평생 아버지가 원망하고 살 거예요. 근데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게 아까 윤영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정말 좋아하는 게 축구였는데 이거 축구 하다 보니까는 좀 더 가슴 뛰는 일이 다른 게 생겼어. 이래서 그만둬야 돼. 그럼 저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단지 어떤 내가 정해놓은 어떤 목표가 있고 그게 안 돼서 이걸 그만두게 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단지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결해서 지금 그 대한체육회 진로지원센터 여기 보이시면 진로지원센터에서 선수 대상의 이제 심리지원 프로그램들, 멘탈 코칭 프로그램도 진행을 기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체육회에 접속하셔서 아드님 아니면 필요하시면 아드님 연결해서 신청하시면 아드님하고 좀 만나서 이게 뭐 심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심리적인 전략을 만들어가는 거죠. 선수로 우리가 체력, 기술, 전술 조금 더 단단해지게 만드는 것처럼 심리적으로도 조금 더 단단해지게 만드는 과정인데 제가 지금 이야기 중에 이걸 좀 열어본 게 지금 여자 대표팀이 20세 월드컵 코스타리카에 가 있습니다. 멕시코 가서 전지훈련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
7, 8개월 이 팀 계속 이제 지원하면서 지금도 이제 여전히 선수 중에 톡을 보내면서 자기가 어떤 심리 상태인지 또 이런 것들을 자기 심리적인 조절을 계속 해가고 있거든요. 오늘도 아침에 톡을 하나 받았는데 멕시코하고 연습 경기 했는데 이제 마지막 승부차기에 자기가 마지막 키커로 나와서 넣으면 이기는 건데 못 넣었다고 해서 되게 심리적으로 크잖아요. 이러면 근데 얘가 이제 계속 심리적으로 단단해져 가니까 저한테 톡을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또 제가 이렇게 실패하면서 뭔가를 배웠으니까 이거 배운 거 가지고 또 다음 때 조금 더 단단해지면 되겠네요라고 결론을 그렇게 내고 끝났는데,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심리적으로도 조금 더 단단해지게 하는 작업들이 이제 체육회에서 진로지도센터 연결해서 또 멘탈 코칭 할 수 있으니까 그런 프로그램도 이용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프로 산하 유스팀 지금 현재 프로 산하 유스팀 현수자고 해야 되나? 이런 지금 실정이 어떤지, 아니면 선수들 팀 입장에서 모든 학부모들 프로 유스팀 가는 희망을 하실 거예요. 내 진로 결정하는 데서 목표 같은 거 유스팀 갈 수 있는 주 교수님. 이게 원론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뭐 이렇게 아버님들을 들으면 기분 나쁜 얘기겠지만요. 이 프로 유스팀이 프로 유스팀에게 들어가는 돈이 1년에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은 좋은데 물론 유럽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프로 유스팀에서 이승우, 예를 들어서 이승우가 프로에서 유스 나왔다 치면은 이승우 같은 애들이 5년에 한 명만 나오면 돼요. 3년에 한 명만 나오면 이건 이익입니다. 흑자입니다. 흑자. 유스팀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물론 유럽은 더하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프로 유스팀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많이 뽑아가지고 이 아이들이 성적이 좋고 안 좋고 이건 사실 둘째 문제거든요. 그 중에 한 명만 건지면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명만 A 대표팀으로 올라갔다. 그러면 흑자나는 운영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제가 알기로는 모 프로 축구단에서 일단은 배수를 뽑습니다. 그 다음에 쳐내죠. 쳐내고 다른 데서 스카웃을 해옵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이게 제 아들이 만약에 뭐 축구를 잘한다 라고 하면 저는 프로 유스 안 보내요. 외려. 왜 안 보내냐? 프로 유스가 어떻게 보면은 장애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아이들이 이제 해외로 나간다든지, 이제는 다 아시겠지만 18세 정도, 18세인가 연령을 제가 명확하게 준 프로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은 프로 유스팀에서 발 담그는 순간 그 구단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러면 내 아들이 잘한다 그러면 저는 외려 프로 구단 안 보낼 것 같아요. 그 일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선배 얘기인데 지금 그 친구가 뭐 그 나이 또래에서는 참 잘하는 친구예요. 지금 이제 모 프로 유스팀으로 가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선배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왜 글로 보냈냐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던데, 이 선배가 처음에 어떻게 기획을 어떻게 잡았냐면은 17세, 18세 되면 독일로 보내려고 했었어요. 왜냐면 그 전에 보내면은 가디언이 붙어야 됩니다. 법적으로. 피파의 징계를 안 먹으려면. 그럼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 않으니 유럽에서는 17세, 18세 되면 준 프로 계약을 해줘요. 그러면 우리나라 프로팀들도 마찬가지라는 얘기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내가 써서 뽑아서 2배수, 3배수로 뽑아서 오는 애들은 이 애들 중에 잘하는 애 한 명을 건지기 위해서 나머지는 다 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걸 알고 계시고 부모님들이 생각을 하시는 게 저는 현실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몇 명을 뽑는다, 몇 명 튀우고 있다. 이거는 이제 구단마다 다 있을 텐데, 구단에서 그거를 운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1년에 한 명이다라고 그렇게 관점을 가지고 보면 좋고. 그러니까 프로 유스팀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목을 안 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애가 정말 좋아해가지고 가는 프로 유스팀이 있다 그러면은 그 목표를 해서 가는 건 좋겠지만, 그 애가 정말 축구가 내가 좋아서 축구가 좋아서 한다라고 하면
그냥 프로유스가 아니더라도 일반 학교라도 가는 게 외려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만약에 그렇게 돼서 정말 내가 열정이 식었다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이 되겠지만, 너무 프로유스 팀만 쫓아가다 보면은 프로유스 가보십시오. 제 조카가 프로유스 가 있어요 지금. 경쟁에 치여가지고, 저는 그 친구 이제 엄마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지금 사실은 포항에 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 야 굳이 왜 그렇게 프로유스에 못 보내? 저는 보내지 말라고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포항 유스팀을 갔는데 걔네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야, 중학교 때까지는 그냥 부모 옆에 두고 공부시키고, 공부하고 축구하고 양립할 수 있는 시켜라. 그러면 고등학교 때 들어가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온다. 고등학교 때도 유스팀 들어갈 정도 되면 그때는 한번 소위 말해서 몰입 올빵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 중학교는 굳이 그렇게 보내지 마라. 부모 사랑 주고 공부하고 축구하고 이런데 환경이 외려 낫지, 몇 수십 킬로 떨어져가지고 합숙소 생활하고 하는 프로 유스팀 보낼 이유가 있겠냐라고 했거든요. 결국에는 갔어요. 근데 그게 이제 부모들이 그런 생각이신 것 같더라고요. 프로듀스 관련해서 제가 선수들 이제 고1, 2쯤 돼서 유스팀에 있다 다른 팀으로 나오는 선수들을 자주 만나는데, 얘네들이 이제 기세가 완전히 꺾인 상태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애들이 기세가 살아있을 때하고 완전히 꺾여서 나오면 이제 운동에 대한 태도나 생각들이 완전히 달라지고, 결국에 프로듀스가 그냥 경쟁 틀 안에 조금 더 빡빡한 경쟁 틀 안에 밀어넣는 과정인 거고, 결국에 우리 아들들이 프로유스에 가서 이제 그 조직 안에서 밀려버릴 수도 있지만, 거기 가서 밀릴 가능성하고 그냥 다른 팀 가서 아직 살아있을 가능성 보면 이쪽 다른 팀에서 살아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큰 게 이제 현실적인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 같고, 프로유스가 분명히 유리한 뭐 훈련 환경이나 프로그램이나 시설이나 지도자나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들 뭐 이런 게 유리한 부분들이 분명히 어디 가나 또 있는 거. 근데 보면 분명히 그 프로유스로 갈 거냐 아니면 그냥 다른 팀으로 갈 거냐의 선택의 문제보다는, 저는 각 팀의 장점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우리 애가 어느 팀에 가서든 그 팀의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내가 보호자 입장에서 어떻게 만드느냐가 현실적인 문제일 것 같아요. 프로유스 가거나 아니면 못 가거나 이게 핵심이 아니라 어느 팀 가는지, 그리고 그 팀에서 어떻게 애가 성장할 수 있는 전략을 만들지, 이거를 고민하는 게 훨씬 더 확률적으로 보면 좋은 선택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저도 여기 한 일주일 전에 서울에서 학교인데, 고등학교인데 교장선생님하고 친해서 이제 전화 통화를 하나, 나중에 그 학교가 작년인가만 이관왕을 했대요. 근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고등학교 끝 가면 대부분의 운동이 그래. 구기운동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혹시 아세요? 그 8월 달 조금 이르면 8월 초순이나 8월 중순 넘어가면서 한번 이렇게 프로처럼 드래프트 일어나듯이 그 팀에서 팀이 그 게임을 내년쯤에 또 2학기 뛸 수 있는 없나 판단이 서면 자기가 뛸 수 있는 팀 이렇게 연쇄적으로 전학 현상이 쭉쭉 일어난다는 거예요. 고등학교쯤 그에서는. 그런 부분을 같이 연관시켜 보면 지금 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그 아이의 특성하고 맞는 팀을 고르는 것이, 그 아이가 좀 더 뭔가 자기 어떤 장점들을 잘 발현할 수 있는 그런 팀을 마련해서 거기서 게임을 뛸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안 그러고 그냥 소위 이름 있는 학교, 그 학교도 보니까 뭐 1년에 꽤 많은 아이들이 우승을 하니까 선호를 많이 한대요. 또 왔다 가는 결국은 일정 시간이 지나서 자기가 게임에 배치가 안 될 것 같으면 이제 전학 가버리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이의 장점과 거기에 맞는 선택,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